네, 저 목소리가 제가 낼 수 있는 가장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목소리인데 역시 좀 많이 부족하네요. 네, 두 형님들 목소리 좀 본받도록 하겠습니다. 룩 아워티로 왜 이렇게 또 겸손 모드야. 네, 하던 대로 합시다. 오래 하시. 자, 그러면 겸손하기 너무 힘든 요즘 너무 바쁜 우리 권수르 팀장도 한번 모셔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수르 팀장입니다. 네. 저는 목소리 좋은데 왜 그러세요? 제 목소리요? 예. 많이 부족하잖아요 아직.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문직필 공기자로서 그런가요? 올바른 얘기만 합니다. 내가 좀 잘못 생각했나? 예, 생각을 바꾸십시오. 또 이렇게 바른 말 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야 저도 또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딱 두 가지 여론이 존재하더라고, 권 기자에 대해서. 뭐죠? 정론직필이라고 인정하는 파가 있고 권모술수라고 하는 파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네, 권모순우입니다. 네. 자, 그럼 우리 권 기자님과 함께, 권 팀장님과 함께 오늘은 어떤 뉴스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주말 사이에 큰 뉴스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심각하고 큰 뉴스. 네. 첫 번째 소식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피겨 여왕 김연아 씨가 결혼했어요. 주말에 했어요, 이번 주말에? 예. 5살 연하의 남편과 비공개로 했죠. 연하예요? 예. 행복한 결혼 생활 되시길 기원합니다. 와, 두 분 착한다. 근데 젊어 보이신다 진짜. 젊은가? 젊죠. 34, 27 그러니까. 그래. 남성분이 27이에요? 예. 와. 일찍 결혼하시네. 예. 안 좋은 뉴스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좀 기분 좋게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제 시진핑 집권 3기가 출범했습니다. 이제 그 1인 천하의 경제 개방 정책은 좀 후퇴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5년마다 열리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20기 중앙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당 총서기와 중앙간사위원회 주석으로 재선이 됐고요. 집단지도 체제는 이제 개혁개방 이후 한 45년 만에 약간 와해되는 분위기예요. 이제 내년 3월에 양회에서 국가주석직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당정군을 모두 장악하게 됩니다. 시진핑 주석이 연임을 하게 될 거라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었는데요. 당 최고지도부 상무위원회 7명이 누구로 구성될지가 가장 큰 관심을 좀 받았습니다. 완전 싹쓸이 했더만 시진핑 파로. 그쵸. 정말 의외의 인물들이 많이 좀 등장을 하게 됐는데 일단 사진 보시면은 다 아시는 분들일 겁니다. 제가 이렇게 딱 아는 사람들만 쭉 가지고 왔는데 얼굴이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 인물들인데 이 중에 가장 눈길을 끌었던 인물은 리창 상하이 당석이에요. 그러니까 저분들 7명이 제일 중국에서 최고 권력자들인 거죠?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저 7명이 약간 당파별로 좀 그렇죠. 상하이방, 공청단, 또 뭐 태자당, 시자쥔, 시진핑 측근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 그냥 7명 모두 시자쥔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 리창 상하이 당서기는 올해 그 인구 한 2,500만 되는 상하이를 아예 봉쇄했던 인물이에요. 사실 저거대로 하면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안 좋게 만들었고 중국 경제에도 굉장히 큰 충격을 줬던 인물이라 이분이 등장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이분이 두 번째로 등장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 바로 뒤에 등장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그 서열 2위 총리 후보로 거론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차이치 베이징 당서기 딩쉐샹 당 중앙판공청 주임 리시 광동성 서기 어쨌든 모든 분들이 그 시진핑 주석의 측근들로 구성이 됐고요. 그나마 이전에 그 방역 단계에서 지나치게 과도한 전면 봉쇄에 대해서 약간은 좀 그 부담스러운 불편한 기색을 보였던 사람이 리커창 총리였잖아요. 그렇죠. 리커창 총리는 그나마 그 중국 안에서는 이제 개혁 개방이라든지 경제 정책 쪽에 좀 방점을 찍었던 인물로 좀 비춰졌습니다. 근데 리커창 총리는 아예 그 7명 중에서 제외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공청단의 차세대 주자로 임명을 받았던 사람이 후추나 부총리였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게 된다면은 후추나 부총리가 사실 그 다음 타자로 지목이 돼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중앙정치국 위원으로 그러니까 상무위에 안 뽑힌 것뿐만이 아니라 정치국위원회도 아예 포함이 안 돼서 아예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났다라고 보는 건데 이제 상하이방 공청단은 사실상 모두 퇴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딱 중요한 이벤트는 아니었는데 가장 눈길을 끌었던 부분이 지금 사진에 보여드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후진타오 전 주석이 도중에 퇴장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야, 많이 늙으셨더만. 예. 약간 그리고 뭐 느낌은 좀 보는 사람 따라 다르겠습니다. 뭐 약간 연행되거나 뭐 이런 느낌. 근데 저게 이제 두 가지 설이 있더라고. 이제 건강상에 원래 치매가 있어서 참석을 안 할 걸로 봤는데 부축받으면 참석했다가 나갔다 이런 게 있고 반대 거수 직전이기 때문에 이 반대할 거 모양이 빠지잖아. 물려준 10년 전에 물려준 사람이거든. 저 후진타오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미리 손을 봤다라는 건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 나가는 이게 동영상으로 보면은 시진핑 주석의 어깨를 툭툭 치고 나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내 눈을 보고 얘기해라.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시진핑 안 보죠? 안 봅니다. 아니, 살짝 봤지 이렇게. 알았다고 하니까. 아니, 가라고. 뭐 이런 느낌? 알았어. 형님 들어가세요 빨리.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정제된 행사잖아요. 여기서 감히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주석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근데 그러면서 또 하나는 50대 차세대 리더군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자신의 후계에 대한 실마리를 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라 장기 집권에 대한 포석으로들 많이 해석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좀 했던 부분들은 뭐 다양한 얘기가 있었지만 그나마 그냥 뭐 중국의 발전은 세계를 떠날 수 없고 세계의 발전도 중국을 필요로 한다. 중국의 개방의 문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라는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국제적인 시선을 의식한 발언으로 좀 보이긴 하는데 나머지 발언이 굉장히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발언들을 많이 보여서 시진핑 3기는 지금보다 조금 더 중국 중심적이고 내수 중심 폐쇄적인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다른 중국 전문가를 모시고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뭐 오늘 아침에 뉴스들을 쭉 검색하다 보니까 후진타오 전 주석이죠. 후진타오 주석이 이제 시진핑한테 넘겨주면서 사실 지금까지 전통은 넘겨준 측에서 그 다음 차차기를 지명하는 그 전통이 있었거든. 그게 이제 후추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싹을 다 잘라버리니까 아마 거기서 배신감 좀 뚜껑이 열리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있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친 거는 저거죠. 리커창을 친 거는 뭐하노 너 이렇게 하고 간 것 같다. 자, 중국의 시진핑 집권 3기 출범했다는 소식 첫 번째로 전해드렸고요. 워낙 또 우리 영향이 또 클 수밖에 없는 그런 뉴스라. 두 번째 뉴스는 뭡니까? 두 번째 시장은 어제 이제 비상 거시금융경제 회의 열어가지고 경제부총리 산하 거의 모든 그 경제금융 쪽의 수장들이 모여서 채권시장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지난주에 저희가 그 롯데건설 유상증자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게 채권시장 경직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그 경색 상황을 좀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다 보니까 약간은 좀 오류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거는 맞았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후에 이제 많은 언론들이 그 자금 경색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좀 했습니다.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이번에 바로 주말에 발표를 했어요. 이게 오늘 장 열리고 나면은 큰일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 먼저 발표를 했는데 50조 플러스 알파로 채권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일단 채한펀드 캐피탈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채한펀드 캐피탈콜 들어가면 총 한 20조 원 정도 규모가 되고 이게 뭐 개별적인 지원 프로그램들을 다 보실 필요는 없는데 이게 뭐 사는 기은 뭐 신보 뭐 이런 데서 그 다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파트들이 좀 있는데 제가 그날 자금 경색 관련한 얘기를 그 전날 밤에 굉장히 심각하게 듣고 와서 그 다음날 좀 세밀하게 좀 봤어요. 세밀하게 좀 알아보니까 업권별로 조금씩 온도 차이가 있어요. 이게 뭐 캐피탈, 보험사, 증권사, 뭐 자산운용사, 건설사 이렇게 온도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어쨌든 현재 좀 문제가 좀 되고 있는 지점이라 그런다면은 캐피탈, 증권, 건설 요쪽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지원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다시 그때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ABCP 같은 그 단기 시장이 레고랜드 발로에서 좀 경색이 됐고, 그렇죠. 그 위로는 이제 좀 우량회사채 쪽에서는 그 한전채하고 금융채. 한전채 얘기는 우리 권 팀장이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전채가 워낙 그 돈을 빨아들여 버리면 그 밑에 갖다 막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이제 몇 년짜리 채권이고 ABCP 쪽은 좀 단기 채권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서는 이제 레고랜드 쪽에서 그 경기도가 보증을 안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좀 확 경색이 됐는데, 사실 이게 뉴스플로우로만 보면은 강원도. 네, 강원도. 근데 강원도가 안 갚아줄 수는 없어요. 보증을 서 있었기 때문에 안 갚아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다 시장에서는 알긴 압니다. 이게 갚아줄 거라, 결국은 갚아줄 거라는 걸 다 알고는 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부도를 내버리니까 갑자기 시장이 확 경색이 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그러다 이제 예산 편성에도 갚아준다며요 또. 그러니까 그 좀 이따가 갚아준다 그랬잖아요. 뭐 한다고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석은 거의 한 달 가까이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석은 채팅창에서 많이들 해주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약간 좀 정치적 해석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방송에서 언급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정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얘기했던 게, 지자체가 보증한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에 대해서 지급 보증 의무를 다 이행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안 그러면 지자체가 부도가 난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거는 지금같이 좀 시장이 예민할 때는 그런 뉴스 하나하나가 굉장히 시장 경색에 굉장히 큰 영향을 좀 미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호 부총리 얘기도 어쩌면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타이밍에는 필요한 얘기였다. 네. 모든 지자체가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다. 이거는 뭐 지급 보증 하기로 했으니까 하는 거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 타이밍에는 좀 필요한 얘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올릴 거라는 얘기거든요. 11월 달에 또 올릴 거기 때문에 지금 채권을 사는 입장에서는 한 달 있으면 금리 더 올라갈 건데 내가 지금 사야 되나? 겹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제도 한국은행 총재도 참석을 했잖아요. 예. 예, 모양새가 이렇게 썩 좋은 모양새는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그 정교한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 게, 이제 한국은행이 등판을 해야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적격 담보 대상 증권이라 그래가지고 한국은행이 이제 증권을 사들이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국채만 사요. 네. 그 예전에는 MBS라고 주택모기지도 사기는 샀는데, 여기서 이제 그 공공기관채하고 은행채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고, 그다음 끝까지 가면 이제 회사채까지 가게 되거든요. 근데 요 상황이 어떤 거냐면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시장에서 자금을 빨아들이는 거고, 여기서 채권 매입을 통해서는 자금을 공급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 잘못하다가 크게 사고 난 데가 영국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금을 푸는 것과 줄이는 거를 어떻게 밸런싱을 해서 갈 것인가. 네. 이 부분이 시장에다가 우리가 긴급한 유동성 정도를 공급하는 거지 완화적인 정책을 가는 건 아니다라는 스탠스를 잘 잡아가야 되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평가를 받는 거냐면은 국제금융시장한테 평가를 받는 거예요. 한국이 이제 한국의 그 금융 경제 리더들이 얼마나 이 위기를 잘 스무스하게 극복해 가는가를 외부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얼마나 중요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환율이나 국채금리나 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진짜 우리 관료들의 실력을 잘 확인할 수 있고 잘 보여주셔야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비슷한 예가 하나 있는데, 뭐 비슷하다기보다는 좀 금융시장을 전문적으로 보는 분들 입장에서 제 옛날 생각이 나는 게 2009년도에 아마 2009년도일 겁니다. 그 우리나라 은행들이 후순위채를 달러 표시로 발행한 거 있거든요. 근데 그게 5년인가 10년의 콜 옵션이 있어요. 콜 옵션은 그들이 이제 다시 사가는 옵션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지금도 그 영구 채권 같은 거 콜 옵션이 실질 만기로 생각하는데, 우리은행에서 그걸 콜을 안 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때 기억납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그때 그 우리나라 은행 크레딧이 뭐 그 아주, 근데 이제 그 직후에 다른 시중은행들이 콜합니다 해가지고, 근데 그때도 이제 그 기획재정부였죠. 거기서 물면서 막 움직이고 해서 그거를 이제 진화했던 그 경험이 있는데, 하여튼 저게 너무 오랫동안 사실은 강원도 레고랜드 그거는 시장, 물론 시장 기준이 그걸 뭐
소화할 수 있으면 좋은데 소화를 못하는 상황이 비교적 오래 좀 유지가 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렇게 해당 증권사가 그냥 즉각적으로 가서 거기다 찹딱지 붙이고 뭐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를 좀 하는 게 그렇게까지 지금 터질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게 좀 그 시장을 확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게 안 좋은데다가 이게 부실을 팍 당겨버리니까 이게 확 경색된 측면이 있어서 이제 이거를 한번 이게 정부 대책 나오면 조금 잠재워질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안정적으로 잘 끌고 가면서 물론 금리가 올라가고 긴축이 되면은 어딘가에서는 또 터지게 될 건데 그걸 어떻게 이제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부분적으로 구조조정을 해내느냐가 결국은 이제 실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 지금 일단 급한 불 끄기 위해서 채권 매입을 한다. 근데 이게 자칫 시그널이 잘못 이해가 돼갖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가 좀 방향 잃은 것처럼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자, 세 번째 뉴스 가겠습니다. 전세대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통계치를 좀 봤는데 전세대출 금리 상단이 11%를 넘어섰거든요. 근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표로 보여드리는 2030 쪽이에요. 이 전세대출은 이게 되게 채금 절대치가 있고 상대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갚으면 원리금이라 그래서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갚아요. 근데 전세대출은 이자만 갚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금리가 올랐을 때 원금에서는 안 오르잖아요. 이자 부분만 올라요. 근데 전세대출은 전액이 이자기 때문에 월 상환금 전체가 올라요. 근데 지금 전세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이 93.5%, 2년 만기이기 때문에 거의 다 변동금리고요. 2030 차주수 비중이 무려 61%나 돼요. 그러니까 2030이 지금 전세대출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 대위 변제라는 건 뭐냐면은 7월까지 전세대출을 못 갚은 금액이에요. 못 갚아가지고 주택조시보증기금이라 그러니까 어쨌든 주택 공공기관들이 대신 갚아준. 저렇게 많다고요? 게 1,700억인데 이 중에 53%가 2030 차주다. 대출 비중이 아니고. 전체 못 갚은 사람들 중에 절반이 2030이다? 예, 53%. 그리고 지금 이게 정부 정책에 뭐 안심전환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 몇 가지 정책들이 좀 있는데 여기에 전세 대출은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집값이 여전히 비싸다는 인식들을 다들 하시고 부동산 가격은 좀 더 내려와야 될 거라는 생각들은 다들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정부에서도 원희룡 장관도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 때 약한 고리의 부담이 이렇게 확 쏠리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를 잡아서 좀 가격을 하락시키고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이 약한 고리에서 끊어지는 그 2030 세대들의 전세 대출 같은 부분들이 곳곳에서 나타날 거예요. 이게 자금 조달 부분에서는 PF에서 ABCP에서 그 일이 발생했던 거고 이쪽에 이제 우리가 대출을 받는 사람 쪽에서는 이 2030 전세 대출 쪽에 이제 5% 돌파하고 11월 되면 이거 금융채 연동돼 있어요. 전세 대출이. 그러면 11월에 그 기준금리 또 인상하고 나면은 전세대출 금리 5% 거의 다 넘어갈 겁니다. 7%가 거의 다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도 어디가 취약한 구간인지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비교적 전세대출은 아무래도 뭐 자산 규모가 크지 않은 분들이 많이 받으셨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전에 이제 뭐 이자도 싸고 하니까 이제 큰 문제 없이 사시다가 이제 이자 올라가고 그러면 아마 그걸 다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이 꽤 많이 생겨날 거고 그러면 이제 자칫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전세로 넘어가거나 월세로 넘어가거나 그런 분들도 있을 건데 어쨌든 은행에다 대출을 못 갚으면은 안 되니까 그 부분들이 좀 신용의 문제도 생기고 하는 것 같아서 좀 이런 약한 고리들을 좀 정부가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뉴스 3 플러스는 이렇게 3개 뉴스로 마무리하고요.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